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아마존 폴리에서 소개받은 김병수 솔루션즈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제 세션 들으러 와주셔서 서울 서밋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세션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2016년에 한국 리전이 소개된 이후부터 게임 업계뿐 아니라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알아두면 소소할 수 있지만 알아두면 이제 쓸모 있을 팁들을 소개하는 세션이 되겠고요. 저와 이제 허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이 나누어서 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디자인에 있어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허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께서 운영에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여러 피처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시스템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많이 이제 저희가 현업에서 그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성능 디스크 I/O가 필요해서 그 굉장히 고가지만 이게 그 PIOPS, EBS를 고성능으로 준비를 했는데 2만 PIOPS, EBS를 했는데 한 8,000 IOPS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렇죠?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EBS는 충분히 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EC2의 사이징이나 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BS 최적화된 인스턴스인지,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고려해서 과연 PIOPS, EBS를 쓰는 게 가장 그 가성비가 좋도록 그 설정한 것이 맞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용 GPT EBS의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용량에 비례해서 설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3000 PIOPS EBS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 1TB GP2 EBS를 쓰시게 될 경우 같은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EC2 타입 및 사이즈별로 EBS 최적화 여부와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문서를 확인을 하셔서 그 EBS에 설정한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그 여러 타입들 중에 저희 가장 많이 쓰시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C 타입을 세대별로, 사이즈별로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간 문서에서 이제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그 예전 세대 같은 경우부터 이제 최신 세대인 이제 C5까지가 망라되어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실제 낼 수 있는 최대 IOPS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2만 PIOPS EBS를 넣었는데 8,000밖에 안 나온다. 실제 그런 경우 이제 C4에 뭐 예를 들면 2X라지를 그 연결해서 쓰셨을 경우에 EBS는 2만 IOPS로 이제 설정을 하셨지만 실제 EC2의 대역 제한에 걸려서 그 C4 2X라지로는 8,000 IOPS가 이제 실제로 끌었을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이즈를 키우셔서 2만이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ADX라지까지 키우시면 이제 32,000 IOPS까지가 이제 최대 대역폭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부가적인 EBS를 더 붙이셔도 되겠죠. 만약에 2만까지는 꼭 필요 없을 경우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충 이제 4X라지 정도로 사이즈를 키우시고 EBS는 뭐 16,000, 15,000 필요하신 만큼 조정해서 쓰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그 EBS를 종류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GP2와 IO1,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PIOPS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죠. SSD 베이스의 EBS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성능 때문에 보통 이것들을 많이 쓰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콜드 스토리지용이나 그 랜덤 IO가 아니라 시퀀셜한 IO가 이제 대용량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베이스의 EBS를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처리나 콜드 스토리지용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베이스의 EBS를 많이 사용하고요. 용량당 그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퀀셜 IO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등을 처리하시거나 로그 처리 등을 하시는 경우라면 하드디스크 베이스의 EBS도 고려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다만 부트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 볼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 표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모든 이 자료들은 그 세션이 끝나고 나서 슬라이드 쉐어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될 거거든요. 그 장표의 내용들은 문서에서 이제 바로 찾으실 수도 있고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EC2 타입이 저희가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우리 대체 그래서 서버로 타입이 되게 많은데 어떤 타입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워크로드가 어떤 건지 서버 부하가 어떤 것에 이제 병목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추천드리는 건 범용인 M 타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임 산업에서는 이제 보통 메인 서버들이 되겠죠. 그 사용자들 액티비티를 처리하는 그 플레이를 처리하는 서버 같은 경우 연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이제 C 타입을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그 워크로드라고 하면 서버라고 하면 R 타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서버로 보통 어떤 게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DB가 보통은 메모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R 타입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DB도 실제 쿼리 특성에 따라서 연산이 굉장히 많다면 C 타입을 쓰는 것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때 비해서 이제 클라우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M 타입으로 돌려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고 너무 많이 이제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로드 테스팅하면서 개발해 가면서 병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타입의 이 사이즈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사이즈를 키우시거나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신 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손쉽습니다. 실제로 고객 사례에서는 M 타입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 프로그램 방식으로 로드 테스팅을 했을 때도 잘 통과를 했는데 실 유저 테스트를 해보니 CPU에 부하가 걸려서 그 오픈 직전에 M 타입을 전부 C 타입으로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 충분히 그것이 이미 구매한 서버를 바꾸기 어려운 데이터 센터나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손쉽기 때문에 그 타입을 고민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제 최근 저희 C 타입과 M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신 세대인 그 C5와 M5가 그 한국 리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단지 하드웨어만 바뀐 게 아니라 니트로라는 그 새 세대의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네트워크 성능이나 그 하이퍼바이저가 그 전체 그 머신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최적화했기 때문에 기존 세대 대비 많은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M4나 C4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M5나 C5 타입과 한번 벤치마크를 통해서 그 비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성능상의 그 이득이 있는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벤치마크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S3를 이제 보통 리소스 리포지토리로 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S3를 그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 부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S3가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온다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십니다. 이 S3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스토리지 자체가 분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골고루 분산되지 않으면 그 충분한 성능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준이 이제 초당 300 리퀘스트가 넘어가는 경우, 급격히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제 스로틀이 걸리거나 이제 성능이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가 골고루 분산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네임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분산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키 네임을 그 접두어 부분을 랜더마이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러한 부하에서도 S3가 충분한 성능을 내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네임을 다 랜덤하게 되면 사실 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맨 앞에 접두어 부분에 한 3, 4글자 정도만 뭐 MD5 체크썸이라든지 여러 해시들 이용해서 그 랜덤화 해주셔도 그 버킷당 그 리퀘스트 수가 그 저희 뒤에 분산된 스토리지 한 분산된 파티션에 전부 몰리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정 오브젝트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이런 분산 효과를 좀 볼 수가 없는데요. 그 특정 오브젝트에 주로 get 요청이 몰린다. 이러면
보통 많이 쓰시는 이제 CDN 서비스 중에 하나죠. 예, 클라우드 프론트 적용을 고려하시는 것만으로도 S3의 부하를 경감시키고 성능 저하를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지금 현재 사용 중인데 보통 인밸리데이션이 오래 걸린다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보통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묶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CDN에서 이제 이 인밸리데이션 자체는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서비스하면서 계속 성능을 최적화해서 지금 문서상에서는 인밸리데이션에 통상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여전히 써 있습니다만 현재는 2분 이내에 90% 이상의 엣지에 인밸리데이션이 적용될 정도로 성능은 향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즉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는 인밸리데이션은 이제 최소화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오브젝트를 캐싱할 때 오브젝트 네임으로만 캐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쿼리 파라미터까지 포함해서 캐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오브젝트 네임이 뭐 a.png였다고 하면 a.png가 업데이트 됐을 때 a.png 뒤에 버전 아이디는 뭐 0, 1, 2, 3으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파라미터 기준으로 캐싱을 하도록 해서 기존의 올드 버전 캐싱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 기준으로 캐싱된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실제 인밸리데이션이 없이도 새 버전의 오브젝트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람다 함수인데요. 저희 이제 서벌리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죠. 람다 함수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엮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람다 함수 자체를 이제 API 게이트웨이 뒤에 붙여서 여러 이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람다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응답 속도가 튄다. 평상시에는 뭐 수십 밀리세컨드 안에 다 응답이 오는데 어떨 때는 초단위까지 가기도 하더라. 대체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람다 함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응답 속도가 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요청이 빈번하거나 지나치게 요청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람다 함수를 요청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실행하는 인스턴스들이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고 다음 요청이 왔을 때 다시 람다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턴스가 이제 콜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콜드 스타트 오버헤드 때문에 다음번 실행 시에 람다 함수의 실행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기존의 콜드 스타트 오버헤드를 80% 이상 경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최근 실제 80%를 경감했더라도 콜드 스타트 하지 않은 항상 액티브한 상태에서 콜을 하는 람다 함수만큼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AP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워치 스케줄 이벤트나 아니면 크론잡을 별도로 만드셔도 되고요. 주기적으로 보통 5분이나 10분에 한 번 정도씩만 콜을 해주셔도 계속 이제 웜한 스테이트로 있게 되거든요. 맥스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케줄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크론잡 형태로 계속 인보케이션을 이제 해주셔서 콜드 스테이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람다 함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호출될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프트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이 걸리실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나 뭐 이제 모니터링을 통하셔서 응답 속도 추이나 스로틀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발견하실 경우에 케이스를 여셔서 서포트 케이스를 여셔서 리밋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람다 함수에서 크론잡을 직접 뭐 EC2 같은 데서 만드시거나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워치의 룰즈 메뉴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벤트 소스로 해서 몇 분마다 콜할 건지 이제 완전히 크론 익스프레션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을 인보크하도록 굉장히 손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CLI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리프트입니다. 게임 리프트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몇 안 되는 게임 특화된 서비스로 보통 세션 베이스 게임들이라고 하죠. FPS나 이런 것처럼 그 방을 만들어서 그 여러 명의 뭐 적게는 뭐 8명, 뭐 많게는 100명 정도의 유저들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게임을 즐기고 이제 그 게임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세션이 유지되는 형태의 게임을 말하는데요. 게임 리프트는 이런 세션 베이스 게임을 굉장히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 페일오버 같은 것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설정하신 대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고객분들께서는 그 세션 내에서 일어나는 게임 액티비티, 게임 로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검토하시고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제 저희 관리형 서비스를 검토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서비스 대비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최근에 게임 리프트에서는 그 플릿 IQ 기능을 활용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세션 베이스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소개되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가 굉장히 저렴한데 문제는 이제 언제 세션을 뺏길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는 사실은 잘 도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었습니다. 뭐 로그 분석이나 뭐 후처리 같은 것들 하는데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그 플릿 IQ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스팟 인스턴스의 그 가격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뺏길 확률을 계산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배치하기 때문에 뺏기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 세션을 배치하도록 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만약 리눅스 베이스로 서버를 구성하실 경우에 온디맨드 EC2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게임 리프트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70% 이상 더 싼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 온디맨드 EC2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이제 라이선스 피가 있기 때문에 리눅스만큼 굉장히 비용 절감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40%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 ELB입니다.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이제 약자고요. 실제로 부하에 따라서 ELB에 묶여 있는 EC2 인스턴스들의 그 부하를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아웃, 인 등을 이제 관리하는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 고객분들 중에 ELB를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 그 실제로 ELB 자체도 부하가 커지게 되면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이트 리스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ELB가 늘어나면 그 IP나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화이트 리스팅을 추가해야 되니까 이 시점을 알아야 된다. 언제 이게 스케일링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의들을 주십니다. 사실 ELB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인스턴스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서 이 스케일링 포인트를 잡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클라우드 트레일, 저희 이제 각종 클라우드에서 설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디트할 수 있는 서비스죠. 클라우드 트레일을 활성화해 두셨다면 ENI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ELB도 이제 늘어나면서 ENI가 추가되기 때문에 요 ENI가 추가되고 삭제된 기록을 통해서 ELB가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ELB의 그 DNS 룩업으로 ELB의 그 로지컬 네임을 계속 주기적으로 룩업을 하셔서 실제로 NS 룩업이나 딕 명령을 통해 갖고 로깅을 적용하신 다음에 IP 변동이 생기면 요걸로 이벤트를 이제 로깅하시는 걸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제 NLB가 소개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화이트 리스팅을 추가하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그 NLB가 추가된 다음부터는 굳이 이런 걸 쓰지 않고도 NLB는 외부에서 보기에 픽스드 IP 형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LB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예 이런 스케일링 아웃 인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NLB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이제 ELB가 자꾸 뭐가 추가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로드 밸런서 하나였는데
ALB가 추가되고 이제 NLB까지 되고 벌써 3가지가 됐습니다. 대체 그럼 뭘 써야 되냐? 나는 그냥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건데 뭐가 나한테 적합한 거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ALB 같은 경우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이제 L7 기능을 추가한 로드 밸런서입니다. 보통 HTTP 베이스, TCP 베이스 모두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L7이기 때문에 보통 HTTP나 HTTPS에 많이 쓰고요. 그 카드 게임, 턴제 게임 이런 HTTP 게임 경우나 URI 라우팅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쓰시고 특징적으로 ALB가 웹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웹소켓을 사용하시는 그 게임 같은 경우도 ALB를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핫하죠.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구성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ALB가 저희 ECS랑 쉽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ECS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구성하신 경우에도 ALB를 통해서 보통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NLB 같은 경우는 이제 TCP에 특화되어 있고 굉장히 그 활성 세션이 급격하게 증감하는 대표적으로 MMORPG가 되겠죠.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NLB가 이제 굉장히 적합하고요. 다른 ALB나 CLB는 로드가 증가하면 로드 밸런서 자체의 인스턴스가 스케일 업, 아웃 되는 방식으로 로드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NLB 자체는 처음부터 분산된 형태로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능 저하 없이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TCP 커넥션이 매초 수십만 되는 경우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픽스드 IP가 필요하다는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레거시 시스템이 IP 베이스로만 통신을 해서 우리는 IP가 하나여야 된다. 라는 경우에도 NLB가 이제 픽스드 IP로 외부와 통신하기 때문에 NLB를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ELB죠. 기본적인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경우에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여전히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TCP/IP, HTTP, HTTPS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전 세대의 로드 밸런서다 보니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ALB, NLB를 좀 검토해 보시고 사용 패턴에 따라서 ALB, NLB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시스템 디자인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저희가 현업에서 질문을 받거나 이제 자주 실수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모아서 팁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운영 관련해서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세션을 갖겠습니다. 허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션이 끝나고 나면 스피커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팀에서 탈모를 맡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포트 쪽을 지원을 하고 있는 보직이기 때문에 운영 관련된 팁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 관련 팁입니다. 내 계정의 각종 메인터넌스 이벤트들을 한눈에 볼 수 없을까요? 게임도 정기 PM식으로 점검을 계속 가지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 메인터넌스 이벤트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각각 서비스마다 다 별도로 대시보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서비스마다 별도로 확인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라는 기능이 나오면서 해당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캡처를 하나 해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오픈 이슈를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탭은 계획이 되어 있는 스케줄드 체인지스, 그러니까 EC2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되는 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other notifications, 그러니까 만약에 ACM 같은 인증서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면 인증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노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한눈에 모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마 사실은 많이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비용 절감도 하고 싶고 보안 개선 점도 찾고 싶고 성능 향상도 하고 싶고 사실 클라우드가 유연하다 보니까 인프라 관리를 하던 시간을 사실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될지 저희 AWS에서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범 사례에 따라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시간 안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기준을 좀 바꿔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소속이다 보니까 약간 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좀 나눠져 있는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디벨로퍼 서포트나 베이직 서포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항목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50개 이상의 점검 항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AWS 서포트 API를 통해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에 대한 정보를 긁어가실 수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 관리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당장 저희 가이드대로 하면 월 비용이 739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저 아이콘을 누르면 뭘 고치면 될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안, 폴트 톨러런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 리밋이 이러니 디플로이 계획이 있으시면 서비스 리밋도 미리미리 서포트 케이스를 통해서 신청하셔라 라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실시간 정보를 다시 긁어와서 저희가 바로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카운트 세팅 관련된 팁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돌아가시면 제 가이드대로 세팅을 바로 에디팅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객이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어카운트 세팅에서 에디팅을 하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루트 계정이라고 하죠. 실제 메인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저 이메일 주소가 만약에 개인 메일 주소로 되어 있다 하면 바로 팀 메일 엘리어스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 폰 넘버 보이시죠? 폰 넘버를 진짜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컨택트, 그러니까 대체 연락처도 빌링 관련된 담당팀, 그리고 운영 관련된 담당팀, 보안 관련된 담당팀을 다 나눠서 실제로 메일을 수신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번호로 넣어주셔야 실제 저쪽에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거나 저희가 안내가 나갈 때 진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아까 루트 어카운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꼭 수신이 가능한 걸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루트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저희가 12자리의 임시 비밀번호를 드리는데 앞에 6자리는 메일로 드리고요. 뒤에 6자리는 전화로 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수신 불가능한 번호로 등록이 돼 있으면 절대 비밀번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서비스가 날아가는 거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코스트 익스플로러인데요. 비용 분석을 상세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싸긴 하지만 유연하기 때문에 계속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 사실 좀 막연하죠. 근데 현황을 보면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비용 탐색기를 사용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미 많은 프리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별, 연결 계정별, 리전별, 가용 영역별,
인스턴스 유형별, 뭐 사용 유형별, 그리고 뭐 사용자 태그별 이런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런 필터로 그 비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쪽 모듈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 실제 지금 리소스를 실제로 유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높은가 확인을 해보시고 높지 않으면 야 니네 사이즈 줄여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WS 서포트 API를 쓰실 수 있는 비즈니스 서포트나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께서는 저렇게 쉽게 CLI나 SDK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관리 시스템과 쉽게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예시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를 내놔라라는 명령어고요. 그 유의하실 점은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고요. 한 3일 정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빌링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지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리전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가용 영역별 일간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EC2 요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사용된 시간은 이 정도다. 저거 보시면은 3월 21일에 사용량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비용은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큰 타입의 인스턴스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불필요하게 큰 타입 인스턴스는 쓰지 말아라 라는 가이드를 또 내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트 케이스 관련된 팁들인데요. 요거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케이스 열기가 부담스러우신 건 저도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어 지원은 안 되나요? 이런 문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드니 센터에 한국인 엔지니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센터 엔지니어 분들 근무 시간에 한국어 케이스를 올리시면 한국인 분들한테 라우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백단에서. 그러니까 저 시간대에는 한국어로 케이스를 올리셔도 한글로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긴급한 경우면 영문으로 올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긴급한 경우라면 비즈니스 소프트 이상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를 쓰시면 저 같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에스컬레이션을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죠. 케이스를 빨리 받는 노하우인데요. 이게 사실은 나쁜 케이스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보면 어쩌라고라는 내 인스턴스가 죽었는데 고쳐줘. 저희는 사실은 어떤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이런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 저희가 재질문을 하고 그게 메일로 가니까 또 고객분들의 답장이 늦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이거는 이 앞 케이스보다는 좋습니다. 적어도 인스턴스 아이디는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이슈가 있었어. 아까가 언제인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아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시면 재질문 없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고객분께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이슈를 잡아보시려고 뭔가 많이 하신 내용이에요. 아파치를 뭐 껐다 켜보고 뭐 인스턴스를 껐다 켜보고 했는데 니네 잘못 아니야? 어떤 인스턴스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면 이렇게 길게 올려주신 고객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니네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리소스에 이슈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케이스인데요. 네트워크 이슈가 있으면 위에 뭐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여기 제가 그 볼드체로 표시해 놓은 리전이 어디였고 리소스 아이디가 뭐였고 시간대가 언제였고 소스 IP는 어디였고 데스티네이션 IP는 어디였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라우팅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MTR이나 트레이스 라우트 결과를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무런 질문 없이 바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베스트 케이스를 꼭 따라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홍보성 팁인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 특히 게임사에서는 인프라 이벤트 관리라는 게임 런치나 뭐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이런 때마다 인프라 이슈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실 텐데 저게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가 아니면
건당 저희가 10,000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쓰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넥슨과 뭐 라인 게임즈에서 이런 뭐 비용 최적화로 덕을 봤다. 뭐 IEM으로 신규 게임 런치 때 인프라 이슈를 안정적으로 인프라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게임 런칭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를 끝나고 나가서 저와 대화를 하셔도 되고, 저희 부스 안쪽에 저희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부스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상담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 하여튼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이밍 팀과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ws-gaming-korea@amazon.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세션도 즐겁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